최근 3년간 주식 투자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나 경고, 주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지방, 대구와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김인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부동산 적폐 이제는 뿌리 뽑자. 여야가 LH 특검 도입에 합의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에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갈 길은 멉니다. 누가 조사를 할지, 어디까지 조사할지를 두고 여야의 기싸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슈 티키타카에서 논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관여 의혹, 해운대 LCT 투기 의혹, 그리고 딸의 홍대 입시 비리 의혹까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박형준 후보는 사찰 비리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 없다, 관여한 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LCT 분양에도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딸 입시 청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딸 입시 의혹을 제기한 김승현 전 홍익대 미대 교수에게 어떤 내용인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단일화의 시간입니다. 단일화 임박했습니다. 여권 단일화 결과는 잠시 후 6시에 발표합니다. 야권 후보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 한창입니다.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만들 건지 아직도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비치라 기자와 함께 단일화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주진우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십시오. 오늘 미국 애틀랜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은 주스에서 전해드리겠는데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한테 평화와 평안을 빌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오늘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그 LH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관련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토부 압수수색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보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다른 것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이 두 번째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북시흥 농협에서 집단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포함해서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LH 혁신 방안,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LH 재발 방지 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 그리고 공공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 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국토부는 이사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선 좀 진전이 있습니까? 특검하겠다, 전수조사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네, 어제 다 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 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가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네.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아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입장차를 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시작 시점이 재보선 이후인데다가 이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까지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특검을 얘기하면서 그 LCT 등 이 대상 시기와 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동시 추진을 요구하면서 특히 국정감사는 청와대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수사 대상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넓어지면 비효율적이라면서 이 과거 사건을 포함시키자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합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을 하는지 합의하는지 진전이 있는지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가 열심히 일합니다. 국회의원들 열심히 뜁니다. 코로나 확진자 오늘은 또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네, 다시 400명대로 올라서서요. 469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사우나를 통한 집단 감염이 심각한데요. 네, 진주에서 엄청납니다. 네, 진주에서만 190여 명에 이르고요.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주뿐만 아니고요. 이 거제시에서도 유흥시설에서 목욕탕으로 번지면서 46명 넘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울산에서도 수십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 목욕탕 가면 안 돼요. 지금 안 간 지가 꽤나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2,212만여 명이 되고요. 네. 이 누적 사망자는 268만 명에 이릅니다. 네. 네,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고 또 확진자 수가 지난 가을 겨울 때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40만 명씩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많이 줄었어요, 많이. 네, 한때 20만 명이 넘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4만여 명의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하루에 4만 명대입니다. 네, 나오면서 누적 3천만 명을 넘겼고요. 이 브라질은 하루 8만 명, 브라질은 8만 네, 명입니다. 인도가 3만 명, 프랑스도 한 3만 명 되고요. 네. 러시아가 1만 명, 영국에서는 한 5천 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1,000명 가깝고요. 어제는 1,134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누적 확진자는 45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은 이스라엘은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한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야 1,000명 아래로 내려갔고요. 어제 3월 14일에는 773명입니다. 8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 인구가. 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적죠. 네, 그런데도 700명대입니다.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도 중요하지만 마스크, 거리두기 더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걱정된다 하면서 유럽 몇몇 국가에서 접종 중단했다. 그런데 보건당국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 일본 접종자에게 혈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접종을 중단했는데요. 그랬는데요. 유럽 의약품청은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한다는 징후는 없다라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혈전을 유발한다는 징후는 없다고 합니다. 그 통계치도 거의 미미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했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수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5일 남은 시점인데요. 이 지휘 내용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서 해당 의혹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충분히 의견을 청취할 것 등입니다. 이 사안은 잠시 후에 재판 5분 전에서 자세히 재판해 보겠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 일대 세 군데 마사지 업소에서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연쇄 총격으로 총 8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 4명이 한인 여성입니다. 네, 숨진 한인 여성들의 신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한 명은 70대 또 한 명은 50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16일 오후 5시쯤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마사지 숍인 영스 아시안 마사지 팔러라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른 마사지 샵에서도 계속 연쇄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요. 네, 차로 30분쯤 떨어진 곳에서 두 곳에서 또 연쇄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은 용의자 21살 백인 남성 로버트 앨런 롱을 체포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피해가 나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위로를 전합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총격에 희생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에 복무했던 이 공수부대원이 자신에 의해 숨진 희생자의 유족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네. 항쟁 당시 특전사 7공수 특전여단 부대원이었는데요. 어제 오후 3시쯤 광주 운정동 국립 5.18 국립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자신의 총격으로 희생당한 고 박병현 씨를 참배했고요. 친형 등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큰 절을 올리면서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 이 사과가 또 다른 아픔을 줄 것 같아서 망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라면서 이제라도 유가족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네, 이 고인의 형인 박종수 씨는 늦은 사과라도 고맙다라면서 이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떳떳하게 마음 편히 살아달라라며 안아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 만남은 당시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 A씨가 자신의 가해 행위를 고백하면서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진상조사위에 전달을 했고 유족도 이를 수용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이 고인은 1980년 5월 23일 농사일을 도우러 고향인 보성으로 가던 중 이 순찰 중이던 A씨 등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젊은 남성 2명이 공수부대원을 보고 도망을 쳤고 무의식적으로 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상조사위는 계엄군과 희생자 간 상호 의사가 있는 경우 적극 자리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 조사위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당시 작전에 동원된 계엄군들이 당당히 증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총을 든 군인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졌는데요. 아주 늦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항상 광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미얀마 생각하면 더 그렇고요.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지금 막바지입니다. 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두 당은 내일 모레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는데 양측이 추가 합의가 됐다, 이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마무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 아직도 삿바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그 조사 대상의 유무선 전화 비율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19일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다만 19일 이후에도 단일화는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탁금 5천만 원을 내고 후보 등록을 하지만 사퇴는 할 수가 있는데요. 29일이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를 2차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야권의 단일화는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오늘 6시에 지금 네. 후보를 발표하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간 단일 후보가 발표가 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오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네, 이 피해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직접 언론 앞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피해자는 고인이 살아서 사법 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면서 이 고인의 방어권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됐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상실과 고통에 공감하지만 그 화살을 제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소하기로 한 결정이 너무 끔찍한 오늘을 만든 것은 아닐까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렸다면서도 그러나 이 고통의 시작은 본인이 아닌 누군가의 짧은 생각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각각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것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인데요. 외교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장관은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내일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2+2 회의를 엽니다. 주요 의제는 한미동맹, 그리고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일 공조 문제,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이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후 3시 두 사람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두 장관은 일본 들렸다가 한국에 왔는데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왔다는 게 우리가 알려줘야 할 그런 뉴스입니다. 동아태 차관부가 한국 온 것도 뉴스고요. 네.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아직도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요. 네, 계속 전했습니다. 아무튼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도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불법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이 됐다가 다시 검찰로 재이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성윤 지검장과 변호인이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 차장을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검찰은 이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을 공수처장이 왜 만났냐 이런 불만이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 면담은 이성윤 지검장이 신청한 것이 아니며 변호인이 면담을 신청했더니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보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왔는데 사실 공수처에 이 직원이 처장하고 차장밖에 없어가지고 네, 검사가 없죠. 누가 그럼 조사를 해야 하냐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구미에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죠. 그 네. 사건을 지금 검찰에 송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된 친모 48살 성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친모, 네, 할머니인데 지금 친모라고 밝혀진 그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그 사라진 딸의 아이를 대상으로 그리고 사체 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모 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에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정황이 일부 확인이 됐고 진술도 확보해서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은 오리무중인데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라진 여아의 행방인데 경찰은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엄마가 누구냐, 아빠가 누구냐, 또 누구냐 이렇게 좀 약간 흥미 위주로 가는데 저희는 조금 천천히 이 문제의 핵심만 다루겠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 집 앞에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있었습니다. 네. 실형받았죠? 네, 일부 언론에서 짝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스토킹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탄을 터뜨려요? 네, 전주지법은 오늘 이 남성에게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이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2층 계단에서 사제폭탄을 들고 스토킹 여성을 기다리다가 그의 가족이 나오자 폭발물을 터뜨렸는데요. 이 사고로 본인이 폭발물을 쥐고 있던 왼손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이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서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거 짝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괴롭힘입니다. 범죄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820님께서 특권층 부정부패 LH 사건에 대해서 여야 의원 국정조사 특검을 부르짖으면서 왜 근본 처방책인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침묵하고 있는지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임건님께서는 제주 협재해변에서 제주 공항 가는 버스 타고 갑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꽃같이 환하게 국민들 밝아졌으면 합니다. 네. 꽃같이 환하게 국민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임건님이 그렇게 부럽죠? 네. 6081님께서 나라는 시끄러워도 어김없이 봄은 왔습니다. 가게 앞 목련이 만개했습니다. 그나마 타는 가슴 달래봅니다. 그러네요. 네. 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꽃도 보시고요. 좀 마음도 좀 달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현정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도로 위에 정체 구간이 서서히 생기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정체가 깁니다.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8km 구간 정체고요. 판교 분기점에서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7km 이어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이어서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와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운산터널 부근 갓길에서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천 곤주고속도로는 공주 방향으로 부여 부근 갓길에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니까요.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비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들입니다.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불법 사찰에 연루됐다는 의혹, 해운대 LCT 사기 분양 의혹에 연루됐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딸이 홍익대 입시비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의혹을 제기한 김승현 전 홍익대 미대 교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자, 박형준 후보 딸 네. 입시비리 의혹에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요? 제가 오늘 어저께 좀 제가 그쪽 주장을 듣고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어떤 주장을 듣고요? 그쪽에서 청탁을 한 적이 시험을 치른 적이 없다 하고 네네. 주장을 하니까 네, 대학 입시에 응시한 자체가 없다, 사실 자체가 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유령을 받고 유령 작품을 채점했겠습니까? 대학 교수가요. 그거는 그런 기업은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KTX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네, 제가 박형준이 당사 앞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박형준 후보 앞에서요. 네네. 왜 이 사실이 예, 당신이 거짓인가를 제가 낱낱이 밝혀오자 제가 내려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야단을 치러 내려갔어요. 끝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내려가서 교수님. 당신 나와라. 예. 당신 나와. 예. 내가 3자 대면 하려고 갔어요. 사실은. 네. 3자 되면은 누구 이렇게 보려고 가셨어요? 제가 박형준, 그다음에 그의 부인, 예. 그리고 딸. 네. 내가
직접 보고 나랑 삼자 대면에서 얘기해보자. 내가 그 상황을 하니. 그리고 제가 그 부인은 1996년도부터 저랑 구면이에요. 아, 지인 잘 알죠. 네, 부인은 그리고 그리고 박형준 후보도 알고 지내시나요? 저는 제가 96년도에 그 부인이 하는 화랑의 초대전을 크게 한 번 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네. 그때 한 번 봤어요. 그 네. 이후로는 제가 박형준이라는 사람 사실 이름도 모르고 지냈어요. 저는. 네. 자, 예. 2000년에 있었던 일이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그 학교 연구실에 있는데. 네. 홍익대학교요. 네네네. 제가 연구실에 있어요. 네. 근데 저 한 10년 선배 되는 교수분이 저를 연구실로 올라오시랜다고 조교가 와서 예. 전갈이 와서 제가 올라갔죠. 네. 그래서 올라가니까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방에 박형진 씨 와이프 딸. 조연 그다음- 씨하고 따님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정면을 보고 제가 반가워서 너무 반가워했죠. 아는 네.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 전시회를 웬일이냐. 열어준 사람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반갑게 오랜만이다 그렇게 인사도 했어요. 네. 그래서 딸도 키가 좀 훤칠한 딸도 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웬일이시냐, 웬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를 부르신 그 10년 선배 교수님이 예. 얘가 이 딸이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여기 그 외국의 재학생들 특례 편입학 시험을 봤다 그래요. 예. 그때 봤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채점을 가는데 나랑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기 김승현 선생 저랑 둘이서 채점을 하기로 돼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냐고 나더러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 김승현 선생은 조연화랑에서 전시회를 크게 하고 좋은 성과도 얻었으니까 좀 잘 봐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그냥 끄떡해야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바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채점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채점장이 빈 실기실에 그림을 세워놨는데 제 생각에 한 3점, 4점 정도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지원자니까 몇 명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항상 입시 때마다 채점장 관리하는 직원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조연 씨 딸 그림이 적어라고 저렇게 손으로 적시를 해줘서 이제 채점을 하죠. 채점할 때 그 키 크신 선생님이 이렇게 그 조연 씨 딸 가번호 손번호 있는 안에다가 손가락으로 짚으시면서 여기다 80점 이상 주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80점 이상 85점 준 것 같아요. 85점 정도.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면 직접 채점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채점을 했죠. 직접. 네.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서류, 네. 재외국민 체류 그 요강에 의한 서류가 뭔가 좀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걸 그대로 어떻게 밀어붙여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수님. 시험을 봤죠. 네. 교수님, 그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딸이 영국 런던 예술대를 다니다가 외환위기 직후 학교를 휴학했고요. 친구들과 구경삼아 홍익대에 찾아간 적은 있지만 정규 입시 등 편입이 든 대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당사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게 그러면 나랑 같이 네. 홍익대학교에 가서 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보자. 그러면 딸의 응시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홍익대학에 제가 간접 직원 관리하는 분 네. 교수 책임자 통해서 97년도부터 다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홍익대는 그러면 그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는 걸 확인하셨다고요? 네, 제가 구두로 확인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전과까지도 충분히 있다고 제가 네. 얘기를 들었어요. 자, 2000년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수님이 왜 이 문제를 지금 폭로하냐, 왜 지금인가 이렇게 하고 의도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주진우 기자님 그 부분에서 저는 뭐 이게 정치 공작이다. 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가짜 뉴스다. 뭐 이런 거 제가 기사를 봤어요. 네. 저는 한 번도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제가 사회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예. 그런 집회에 가본 적도 없고 예. 저는 야당 여당 어느 편을 든 적도 없어요. 평생. 예. 저는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네. 홍대 미대 입시 비리를 정말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내부 고발하셨죠. 이사장님 설득했어요. 제가 예. 이거 우리 없애고 우리 이런 입시를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이 사회적으로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내 네. 설득을 해서 이사장님이 제 설득에 응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사장님이 이걸 근절할 수 있게 제가 실명으로 내부 고발을 학교법인에 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 앞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 내부 고발 조사위원회도 구성되고 뭐 사실은 4월에 고발해서 11월 말 12월 초까지 한 7개월 넘어 학교에서 이걸 저는 사실은 제가 내부 고발할 때는 학내에서 이거 다 끄집어내면 본인들이 사과를 하고 조용히 학교 처벌받으면 이게 일당날되고 이제 앞으로는 입시비가 못 닦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밖에 언론으로 새 나가고 예? 언론들이 학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언론들이 집요하게 6개월을 학교를 괴롭혔죠. 그래서 11월 그때 20며칠인가에 학교에서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내부 고발 사실을 공개를 하고 그동안 학내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고 입증이 된 7명 교수들을 전부 교무처에 세워놓고 언론과 TV에 그때 공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파가 커지면서 그 다음 해 2009년도부터 봄부터 중앙지검 특수부의 내사가 시작이 됐죠. 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요.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의혹받은 교수 7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네네. 그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우가 당시 네네.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박형준 후보라고 지목하셨습니까, 교수님께서? 제가 지목한 게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네. 자 원래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어요. 네. 제가 3번 참고인으로 가고 2달 동안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저도 그 수사하던 검사를 정말 검사가 이렇게 멋지게 수사하는구나. 수사관이 진짜 감탄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다가 갑자기 중지하는 거예요. 수사가 가다가 막 굴러가다가 중단됐습니까? 네, 그때 뭐 검찰에서 네. 이거 다 잡아들인다. 예. 그리고 우린 강력범도 하는데 강력범죄인데 이거는 땅짓고 헤엄치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대대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그 서부지검 특수본부 검사분이 이거 우리 진행을 못하게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리 검찰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네.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검찰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하고 이 수사 진행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사가 중지되고 이게 여름까지 막 가니까 언론들에서 이제 계속 질타를 하죠. 조선일보에 사설도 나오고 각 신문에 사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9월부터 이게 학교 관할인 서부지검 형사업으로 넘어갔어요. 네. 특수부에서 그래서 하다가 형사부에- 넘어갔습니까? 예. 그런데요. 네네, 그 형사부에서도 제가 3번 참고인 진술하러 갔죠. 네. 그다음에 그 형사부에서도 담당 검사가 자신했어요. 이거 내가 책임지고 다 잡아들인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지검에 한 2-3배 정도 수사를 벌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네. 아무튼 검찰에서 그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끝냈죠. 아니죠. 그게 이제 3번째 갔더니
사실은 그때 검사가요. 아니요, 교수님. 지금 네네. 이게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했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네. 자,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세 번째,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 네. 우리 검찰은 힘이 없다. 네. 이거 위에서 종결 지시가 내려준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인왕산 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제가 바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아유 뭐 그렇게 말씀 섭섭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수사를 종결시키라고 지시할 때는 청와대뿐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자 인왕산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게 또 박형준 정무수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면서 에르베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 청와대죠 그랬더니 그때는 대답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이게 종결이 된데 너무 원통해서 저도 이렇게 계속 살펴보니까 누가 그래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압력이면 정무수석실에서 압력이 왔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박형준이라는 이름이 나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정무수석이 그때 누군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박형준 보니까 이 조현화랑 남편인데 네. 얼마나 그쪽 그 조현화랑 부인이 입시 청탁한 그 교수랑 그 몇 교수하고 굉장히 십수년간 가까운 사이라는 거 그때 제가 딱 간파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의혹을 갖게 된 거예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하고 조현화랑의 조현 씨하고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다음에 그게 제가 왜 그때 제가 그 전에 박형준이 부인하고 딸이 와서 입시 청탁을 그 교수한테 했던 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입시 비리를 입시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한 거를 박형준 정무수석이라고 지적하는 것까지는 조금 비약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한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의혹이 있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런데 네. 아까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네. 이 홍익대에 찾아가서 그 입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사안인데 그렇죠. 취재차 연락한 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별도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근데 이 메이저 언론에서 왜 이 기사를 안 다루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 네. 우리 국민이 국민이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소식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오늘 거기 기자회견 앞에서도 가서 확인하자고 제가 수차 요구해서 알겠습니다. 나와라. 자, 가서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증인도 있고 교수님한테 점수 잘 주세요 한 교수님 아직 살아 계신가요? 그분은 일찍이 작고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그러면 조교나 뭐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찾으면요. 제가 후배분한테 언젠가 그 후배분이 자기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었구나. 네. 뭐 친한 후배니까 제가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자기 교수님, 기억이 난다고. 교수님 어쨌든 네. 박형준 후보의 부인 그리고 네. 딸과 한 자리에서 만나서 딸의 입시 미대 입시 응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게 입시를 치렀던 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면은 네. 검찰 수사를 네. 종결시키게 압박을 준 그 배우에 대한 의혹도 박형준 씨가 뭐 누구든지 밝혀야 돼요 대신. 알겠습니다. 이것도 거짓말한 사람이 네. 제가 그쪽에 입시 청탁을 한 라인에서 안 도와줬으리라고는 네. 제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강력히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박형준 후보 선대위에서 지난 월요일에 교수님하고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네. 검찰 가서 이게 사실을 밝힐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얼마든지 밝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입시 부정을 한 거를 제가 안 했다고 그러면은 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죠.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민주당이나 그 김영춘 후보 측과에서 민주당 당적이나 민주당
활동하시는 건 아니죠, 선대위는? 저는 일면식도 없어요. 네.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고 저는 그분들하고 제가 아까 거기 박형준 그 선대 본부 앞에서 제가 마이크로 시민들한테 얘기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네. 저는 한 번도 정치색을 띈 적도 없고 집회도 간 적이 없고 네. 나는 여기 민주당 전화번호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화가시죠. 네. 네, 그거는 좀 교수님이셨고요. 믿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현 전 홍익대 미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박형준 후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해명하거나 반론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딸은 홍대 입시에 응한 적도 없고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다. 그래서 제가 홍대 입시 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튼 박형준 후보 측에서 김승현 교수와 장경태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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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에 환상 드리블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오늘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바쁘시죠? 네. 선거철입니다. 자, 김병민 의원이 바쁘죠. LH 부동산 특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네, 일단 LH 특검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제안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얘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4월 7일 보궐선거를 좀 피해가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충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가 잘 좀 진행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LH 관련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속 시원할 정도의 수사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 7일까지 피해가 이르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직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보궐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렇게 의지를 좀 모아서 네. 특검하자. 네. 그래서 여야 같이 손을 잡은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네. 전수조사도 합니까? 전수조사도 하죠. 국정조사도 합니까? 국정조사도 해야죠.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투기 뿌리 뽑습니까? 완전히 좀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고요. 우리 옛말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이런 얘기들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4월 7일 보궐선거를 어떻게 좀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검을 좀 지지부지 끌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의 사례를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2018년도에 드루킹 관련된 이 문제가 막 드러났고 그 당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특검을 합의를 했지만 결국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됐거든요. 네. 결국 경남지사는 당선이 됐지만 그 이후에 구속이 되는 사태까지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이 4월 7일 이후에 들어가더라도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까지 부동산 문제에 완전하게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볼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지켜보면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또 국민 바람이 조금 있죠. 자,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뭐 동의하고요. 지금 김병민 의원 했던 말 예컨대 다 해야 돼요. 전수조사하고 뭐 국정조사하고 특검도 하고.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투기 좀 뽑아야죠.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게요. 현 정부만의 문제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LH 문제가 지금 1기, 2기, 3기 모두 다 신도시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현 정부에서 일어나서 현 정부가 뭐 더 책임이 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니까 다 발본색원하고 김명민이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더 이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떨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전수조사 하게 되면. 그러나 중요한 건 특검 이런 거 하자고 하면서 또 방식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안 할까 봐 걱정되긴 해요. 국회가. 예. 국회가 늘 그래왔잖아요. 네. 특검 하자 그러면 방식, 조사 대상은 누구로 하냐, 누가 주체가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또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회가
전체가 다 통째로 욕을 먹을 겁니다. 자, LH 3기 신도시 말고 다른 투기 지역, 다른 개발 지역도 좀 하자. LCT도 같이 하자. 이렇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치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뭐든지 성의 없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김병민 의원은? 그런데 과거에도 이번에는. LCT 특검하자고 얘기했다가 유야무야 슬그머니 빠져나갔던 정치인의 모습들 네.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네. 여기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정부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정권의 집권 여당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정신을 받들어서 국민께 약속했던 2017년 공약직의 첫 번째 구호예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동안 해야 되는데 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LCT 얘기 그러면서 뭔가 상대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좀 마시고 정말 해야죠. LCT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위한 수사 동력들을 바탕으로 협조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 앞에 먼저 좀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김병민 의원이 갑자기 또 정부가 제대로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정부는 의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폐가망신 시킬 정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LTC든 그게 뭐 신도시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국민들을 볼 때 화가 나는 행동을 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들여서 다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얻었던 이익에 뭐 몇 배씩 다 배상하도록 만들고 벌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이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권과 관계없고요. 이념과 관계없는 문제예요. 네. 부정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계된 어느 정치인이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종부세 부과를 두고요. 선거 코앞인데 종부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대상자 470% 폭증했다 이러면서 세금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병민 의원? 네, 일단은 부동산 값만큼은 반드시 자신 있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문제는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주변에도 정말 이게 고가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서 공시지가로 종부세 대상이 9억이 훌쩍 넘어버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코로나 시기에서 소득은 없어지고 아파트 한 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좀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사시고 뭐 김병민 의원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에 삽니다. 서울에 살면서 집값이 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서 오히려 작년보다 재산세가 떨어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예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집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92.1%예요. 예. 서울 지역도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70.6%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 9억 원 넘어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전체 제가 볼 때 한 지금 여기로 이 기준으로 따지면 6억 원 이하, 6억 원, 9억 원 지금 통계가 제가 없으니까 그걸 얘기할 수 없겠지만 아주 전체에 비하면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김병민 의원이 예를 들었던 엄청나게 뭐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대상은 서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집이 갑자기 올랐는데 그걸 돈을 내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이번에도 만약 선거를 의식했다면 정부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도리어 세금 깎아줘야죠. 그래야 정부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가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이익이 있는 곳은 세금 물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세금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뭐 일부의 불만이 있더라도 그게 전체 서민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 강북에 있는 광진구에 살고 있고요. 네.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 중심으로도 예전에 이제 수억하던 아파트들이 조금씩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많이 올랐죠? 지난해 4월 총선 이후로 부동산 값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이 몰표를 줬지만 사실상 그때부터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주변에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복한 분들이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광진구뿐 아니라 과거에 이 부동산 값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 속했던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들까지 전부 다락같이 아파트 값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일자리 잃어버리고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뭔가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프레임으로 규정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 가진 사람 집값이 올랐으니까 돈 내야지라고 주장하는 건 한 명 한 명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정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은 오세훈이냐,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그 여론조사는 하긴 합니까? 지금 마지막 협상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네. 지금 맞서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조정이 돼 있는 상태인 네.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 이 휴대전화를 쓰시는 분들이 참 많죠. 네. 근데 휴대전화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단일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가 없이 집전화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선택의 권한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10% 정도의 휴대전화를 안 쓰는 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유선전화도 집어넣는 게 매우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유선전화를 어느 정도 비율을 놓을 넣을까? 것이냐가 마지막 쟁점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 교환들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 국민들 보시기 야 이러다 단일화 깨지는 것 아니야? 생각하시지만 극적인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유선전화 몇 %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한 20% 정도를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통계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집전화만 쓰고 있는 비중을 중심으로 아마 협상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늘 얘기했지만 단일화가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스무스하게 아름답게 단일화가 이룰 가능성은 없고 막판까지 오늘 오후까지 되면 내일 여론조사 가능하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깨지게 되면 내일 여론조사를 또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아마 29일을 아마 마지노선으로 놓고 아마 또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 지지율 변화가 결국은 더 일을 꼬이게 만들었고 그 꼬여진 일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본인이 당선되게 만들려면 즉 경선에서 이기려면 시간이 좀 본인한테 필요하죠.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한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만나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권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아름답게 손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단일화에 대해서 의지는 계속 갖고 있고 이제 곧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후 여권 단일화 그리고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시에 만나뵙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유담이 아빠는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결혼 12년 만에 아들 유담이를 품에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유담이를 그때처럼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은 유담이 아빠. 어린 유담이보다 면역력이 한참 떨어지게 된 아빠는 유담이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가족들의 따뜻한 눈맞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봄처럼 환한 일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유담이 가족은 서로에게 미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도 곳곳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 강릉, 포항,
울릉도 지역이고요. 경기도 중부 지역이나 울릉권 일대로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상층에 황사가 남아있고 이 영향이 내일까지는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주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황사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무려 20도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상 4도를 비롯해 전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로 대전도 서울과 비슷한 4도 정도 내다보고 있고요. 광주 5도, 부산은 9도 안팎까지 내려갔다가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광주의 경우 낮 최고는 20도 예상되고 있고 서울과 세종, 전주, 대구 등은 18도, 부산은 16도로 무척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하늘은 비교적 맑은 편입니다.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량이 좀 많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은 다소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모레 밤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3.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0785 나 잘못 살았어. 국민의힘에서는 9억이 고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 2억짜리 판잣집에 살아요. 아유 그런 건 아니죠. 네, 돈이 많다고 잘 살고 돈이 좀 없다고 못 살고 그러면 아니죠. 자 7705님 부동산 올리고요. 세금도 올리고 현 정부의 실적입니다. 아, 네.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스터 조님께서는 단일화는 힘들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직 양보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여권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상은 뭐 하셨죠? 밋밋하네요. 그래서 야권의 단일화가 되네 마네 협상이 지지부진 모든 게 다 뉴스가 되고 있고 지금 국회로 기자들의 눈이 향해 있는데 지금 뭐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서 더 흥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막판에 지금 막판에 조금 굉장히 기싸움이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지금은 상황이 있다, 여상황이 있다, 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지율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 그전에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전에 지지율로 보면. 그래서 여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 이제 지지율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끌어올려지고, 혹은 뭐 심지어는 3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원인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더 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반대 역전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빨리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야권 단일 후보,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게 됐고 그 단일 후보 때문에 일단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더 이제 조급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럼 시간을 더 끌어서 이걸 반전시키려는 기회를 가지려고 할 것이고 네. 오세훈 후보에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곡동 땅 문제가 이슈화돼서 그걸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을 예측하고 좀 더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단일화의 막판 변수로 내곡동 땅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저께 토론회를 보셨으면 아마 명쾌하게 해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얘기 간단하게 드릴게요. 딱 1분만 시간 주십시오. 네. 이게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 특혜 이 부동산 투기 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투기가 되려면 일단 산 시점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970년 그 옛날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상속받았던 거라 매입 시점에 문제가 없죠. 두 번째는 그럼 시장의 권한을 활용해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두 번째인데 어저께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택국장 정결 사항이고 내가 시장 시절에 나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누구든 나와서 양심 선언해라.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럼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득을 얻은 게 있냐? 당시 수용당하는 상태 속에서 받았던 보상 금액이 평균가액보다 아래를 밑돌고 있었고 제가 시장이라서 만약 그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싶으면은 내 땅 빼고 개발할 겁니다. 지금 만약 그 땅 빼고 거기를 개발했으면 거기가 수백억 대의 자산 차익이 났을 거예요. 아예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건데 그리고 그 땅의 위치를 보면은 이 땅을 만약에 빼고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나의 땅에 대한 내용들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특혜를 받네, 이득을 받네, 부동산 투기네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네. 오세훈 후보는 명쾌하게 해명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그 토론회 끝나고 KBS가 보도를 했어요. 보도한 내용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법이 바뀝니다. 이게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국민 임대주택이었어요. 그 주택으로 처음에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했던 말이 잘못된 거 본인이 인정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사안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 결정 안 됐어요.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사안이에요. 그건 본인이 해명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이명박 시장 때. 이명박 시장 때. 어쨌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하지 않은 걸 노무현 정부 때 했다고 하면서 마치 그때부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 온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본인도 시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법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다음 한 1년 있다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법을 바꿉니다. 보금자리 주택법에 보면 뭐가 바뀌냐면요. 국민 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면 첫째는 환경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계속 그 서울시에서 내곡동 땅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땅을 환경부 반대하죠. 서초구 반대하죠. 시민사회 반대하죠. 반대하면서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땅을 반으로 줄이라 그랬어요. 개발하는 땅의 크기를. 그래서 안 하고 있던 거를 보금자리 주택 되면서 땅을 더 많이 개발하도록 허가가 났어요. 할 수 있는 범위가 됐고 두 번째 환경부가 안 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개발 기간이 훨씬 짧아졌어요. 또 하나 이익을 안 얻었다고 하는데 이익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린벨트가 풀리는 거예요. 그 땅이 원래 그린벨트였어요. 만약 개발적으로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개발 자체가 안 돼요. 그 땅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 가보진 않았어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서초에서 그 당시 개발이 있었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원을 지냈기 때문에 서초 내곡동의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아는데 저도 그 동네 땅 잘 알죠. 여기가 그런 그린벨트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당시 그린벨트로 몇 개 있었던 여기에서 거 만약에 맞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이슈대로 간다면 수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갖고서 내 땅을 제발 좀 수용해달라고 이득을 봐야 되는 건데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 땅을 수용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땅이고 이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용을 당했으면 이득을 보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린벨트로 묶였던 땅을 개발되면서 풀려서 땅값이 오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36억 5천만 원 이거 특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여야 후보들 간의 검증 과정에서 다뤄집니다.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자고요. 1798님께서는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남자는 처가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박영선 후보가 여권 단일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자 김병민 의원 예상하고 준비한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참 걱정과 고심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에 나간 후보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야권 후보 같은 경우는 좋든 싫든 단일화 이슈 때문에 모든 언론에 관심이 가 있는데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저도 뉴스를 많이 검색하는데 많은 뉴스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거티브성 공방이나 이런 내용들 아니면 잘 내용들이 안 잡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후보가 정해져서 박영선 후보와 1대1 구도가 형성될 때 아마 본인의 시장을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오늘 오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나오면서 얘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여전히 서울시장으로 가는 관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거티브든 뭐든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안 나온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최진봉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단일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뭐 이렇게 공격하고 네거티브가 계속되면 도리어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제대로 아름답게 안 되면 그게 도리어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이 반드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뉴스가 그쪽에 집중돼 있지만 이제 만약에 결정되고 나면 1대1 구조로 갈 때 그때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나 아니면 공약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기자회견 하시는 건 그분의 자유니까 할 수 있고 그것이 박영선 후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것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19일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100%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려고 하는 후보 간의 의지가 매우 투철하기 때문에 저는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부산으로 좀 가볼까요? 네. 부산은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뭐 그 견고하게 여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형준 후보가 정말 우세한 후보긴 후보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하. 앞서가는 후보에 대해서 정책 공방 여러 가지를 하다 안 될 때 마지막 쓰는 게 네거티브 마타도거든요. 관련된 의혹들이나 뭔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면 숱한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선거 목전에 딱 두고 터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우리가 참 많이 봐왔던 예전에 김대업 병풍 의혹, 이런 일들이 기시감처럼 스쳐 지나가고요.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 빅데이터에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 속에서 부산의 가덕도에 대한 발언이 언제부터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걸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때 가덕도에 완전히 올인했던 더불어민주당 정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변동이 없으니까 이제는 후보에 대한 마타도 네거티브 인신공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선거 바람직하지 않고 정책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최지봉 교수님. 마타도나 인신공격은 아니고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도 아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인터뷰하신 그 교수님의 의혹도 저는 충분히 파헤쳐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 환경부 관련해서 그 블랙리스트 국정원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피해를 당한 분들이 고소도 한 상태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파헤쳐야 된다. 만약에 박형준 후보가 그 당시 홍보기획관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찰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주는 거 다 막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홍보기획관실에서 요청해서 뭐 만든 건 맞잖아요. 4대강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교수들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다 파헤치고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마타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의혹에 대한 저는 확인이라고 봐요. 후보라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건 아주 좋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기회가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되거나 하면 아닌 말고식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는 딱 1년짜리 임기를 갖고 있는 선거입니다. 지금 숱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책임을 지고 명운을 걸고 의혹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사람은 명운을 걸고 맞서는 거죠. 1년짜리 선거이기 때문에 4월 7일 당선 유무에 따라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결과가 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누가 거짓이고 가짜로 대응했는지에 따라서 1년 뒤 선거 결과가 바뀌거든요. 책임지고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책임지죠. 그거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네. LCT 문제는 박형준 후보한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원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나 위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약간 부자 이미지, 뭔가 서민과는 조금 괴리가 돼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더 씌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듭니다. 불법이 아니라 1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이런 그러니까 거. 이미지에 대한 프레임, 네.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연상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부산 경제 발전한다고 가덕도 얘기했던 그 더불어민주당은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가덕도는 계속 얘기가 된 거고 그건 이제 이미 이미지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해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이미지가 아니라 거기서 뇌물로 예컨대 뇌물성에 돈을 주고서 또는 뭐 집값의 일부를 보장해 주고서 특혜를 주는 분양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게 누가 됐든 LTC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정관계 로비를 위해서 누군가의 특혜를 줬다고 하면 그건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LCT 관련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밝혀내고 그런 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만약에 그런 분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의혹이 있다면 같이 조사하는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튼 LCT를 산 가격보다 거의 2배가 올랐다는데. 네.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요. 아마 눈에 보시면은 2배 막 엄청나게 오른 부동산 가격들이 있을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 팔라고 해서 옛날에 팔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아픈 감정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약속하고 부동산만큼 자신 있다 그랬는데. 김병민 의원님 막판에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던졌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네. 예, 뭐 김병민 의원이 파는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믿으시고 곧 좋아질 겁니다. 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시사인 김은지 기자하고 이 코너에서 고 정유엽 군 아버지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중에서 영남대 학교 병원 내용이 약간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남대 병원에 따르면 고 정유엽 군이 경산에서 중앙병원에서 고열로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환자 상태에서 영남대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병원 측은 정유엽 군의 고열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검사만 13번 받았다는 건데 검체가 13번이고요. 실제 검사는 7회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영남대에서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영남대 병원이 정유엽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 좀 바로 잡습니다. 영남대 병원 쪽에서 요청을 해서 이 영남대 병원 쪽의 입장 반영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이 이제 단일화의 날로 이제 얘기가 될 걸로 좀 나왔었죠. 민주당에선 단일화 후보가 결정됐고요. 네, 그렇죠. 지금 야권이 어떻게 될 건가가 관건인데요. 네. 예정대로라면 오늘 내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모레 하기로 했죠.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 후보를 발표한다였는데 오늘 벌써 오후 6시잖아요. 네. 아직 여론조사 시작 안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작하는 건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단어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만 그 단어 하나로 정말 피가 마르게 싸웁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또 LH 사태로 여권의 지지율이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야권 후보들 간의 셈법이 점점 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역시 관건이었던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서는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구 어떤 단어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오세훈 후보 측은 후보 적합도를 묻자, 안철수 후보 측은 경쟁력을 따져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오전에 오세훈 후보가 밝힌 게 안 후보 측에서 자꾸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처럼 특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들고 나온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적합도로 따지면 오세훈 후보가 좀 유리한가요? 경쟁력 따지면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가장 지금 거대 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나와야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안철수 후보는 나의 독자적인 경쟁력으로 야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전화, 무선 전화 비율 놓고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도 정말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면서요? 보수 측에서는 아무래도 집에 계신 분들이 이제 노년층들이 많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학계에서도 유선 전화가 노년층에게 유리하다. 유리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야외에 있는 젊은 층의 경우에 무선 전화가 유리하다라는 거라서 양측에서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서도 역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단일화 협상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하고 있으면 기자들이 그 문 밖에서 귀대기하고 막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2시간 정도 하고 멈췄다가 오후 3시부터 지금 사실은 오후 6시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네. 제가 직접 앞에 있진 않았지만 네. 밖에 있는 기자들에 의하면은 중간중간에 고성이 들리기도 한다. 네.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화 협상 정말 피를 말립니다. 저도 2002년에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협상 과정 그때 지켜보셨나요?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과정도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피를 마르는 일이 있는데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일까지 단일화가 가능할까? 이것도 미지수네요. 결론이 나는 대로 내일 하루라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기한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네. 그리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3월 29일이 투표용지 인쇄 시점인데 그 전에 한번 할 수 있고 그 뒤로 미뤄진다면 사전 투표 전인 4월 2일까지도 기한이 있긴 합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후보 이름을 범야권 단일화로 한 명을 내는 것이지만 안 된다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급할 필요 없다 얘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안철수, 김종인 간의 또 기싸움과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단일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현장 기자들은 단일화가 될 것으로 봅니까? 안 될 것으로 봅니까? 의견은 분분하게 엇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야권의 단일화된 후보를 낼 것이고 아직 기한이 남았다라고 보는 게 양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3824님께서 국민의힘 장재윤 의원 페이스북 글처럼 가위바위보로 정하라고 하시죠. 이거 되게 민주적입니다. 사실은 민주적인데 너무 큰 위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쉽지 그 않죠. 말이 이제 어떻게 주셨는지 알 것 같은 게 네. 양측이 실무협상단에게 전권을 위임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 간의 협의가 좀 늦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극적으로 두 후보가 만나서 지금 이 시점이라도 협의를 한다면 내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만난다면 가위바위보라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과 좀 시간을 두고 단일화를 하는 것과 그 시간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 네. 지금 저는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시장을 했었고 시정 경험이 있었던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 저도 좀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조금 반전의 기회에 좀 따라잡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두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719님께서는 유불리 따지지 마시고 아니냐 오냐 아니냐 단순하게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6716님께서는 요즘은요 시골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씁니다. 유무선 전화가 뭔 차이가 있다고 이걸로 엄청나게 지금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니까요. 자,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산으로 갔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부산시당을 직접 찾아서 선대위를 그곳에서 열었습니다. 네. 왜 부산까지 갔을까 보아하니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LH 특검하고 LCT 특검도 같이 하자 그 얘기를 부산에서 야당에게 제안했습니다. 자, 묻고 더블로 가자 얘기했습니다. 해운대 LCT 앞에 가서도 이 토건부패 세력의 상징인 LCT를 박형준 후보가 갖고 있다. 두 채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40여억 원의 시세차에 기대하는 거냐라면서 이낙연 선임 선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결국 오늘 아무래도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후보와 부동산을 연관시켜야 전장을 좀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민주당의 어떤 돌파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LCT 특검, LCT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아니 특검을 그렇게 콕 집어서 하는 거는 선거용이다라면서 이 LCT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도 하기로는 했지만 구체적인 것들이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선거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네거티브다 하고 선을 그냥 긋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LCT에서 4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도 입장을 밝혔어요. 네, 박 후보 본인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좀 더 서민적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지난해 4월에 정상적인 매매로 구입을 했고 분명히 말씀드릴 건 아파트 사는데 어떤 불법이나 비리 특혜도 없었다. 민주당이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하고 있고 수준 높은 부산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반응은 어때요? 방금도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고 가셨잖아요. 네. 부동산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매매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형준 후보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의견도 많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과 투기를 계속해서 연관시키려는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도 일정 부분 피로감이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할 건 하지만 투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냥 흑색 선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좀 적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전수조사도 나오고 특검도 나오고 국정조사도 나옵니다. 국회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LH 문제로 부동산 투기 뽑자고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이 세 가지에는 모두 합의했지만 역시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네. 규모 어떻게 할 거냐, 시기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서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지역까지 또 확대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고요. 민주당은 3기 신도시 예정지 말고 시기나 지역을 크게 확대를 하자. 그러니까 시기로는 이전 정부까지 하자. 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선출직 공직자나 보궐선거 후보까지 확대해서 별도 기관에 맡기자. 역시 전장을 넓히려는 의도인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특검 조사를 이전 정부까지 하는데 일단 부정적이고 전수조사도 청와대나 국토교통부 공무원까지 포함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시기도 전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상 할지도 의견이 다릅니다. 네. 결국 선거 전에 결론이 날 리는 없다는 거죠. 마이크가 꺼졌을 때 김병민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특검 가고 국정조사 가면 선거 끝나고 내년 대선까지 부동산 투기, 부동산 이슈로 선거를 치를 텐데 왜 민주당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웃음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2661님께서는 영어 알파벳 L이 문제네요. 그걸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없애요. 자, 그 LH 투기 의혹 불거졌습니다. 국회에서. 자, 법이 문제였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거 있었으면 투기 좀 막았을 텐데 얘기합니다. 참,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 지금 쏟아지고 있죠? 법안들이 30건이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공통적인 내용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얻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면 이것도 다 뺏어가고 처벌을 세게 하는 법안입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전부 다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9년째 국회를 계속 떠돌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 진행 상황을 보면 좀 허탈합니다. 안 된다고요? 지금 국민들의 지탄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 얘기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 텐데 손혜원 의원 때 박덕금 의원 때 계속 여야 할 것 없이 이제는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제정법을 하려면 공청회부터 열어야 하는데 여야가 지금까지 겉으로는 말을 했지만 뒤에서는 모두 다 공청회 일정조차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LH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공청회를 하기로 해서 오늘 그 공청회가 열렸고요. 네, 오늘에서야. 여론에 떠밀려서 많은 분들이 이 법 진작 있었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찬성 입장을 보여서 일단은 첫 발을 드디어 떼게 됐다는 건데 여기서 흐지부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감시를 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국회의원들이요,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세금 많이 줘가지고 돈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하도록
큰 집 얻어줬죠, 방 얻어줬죠, 사람들 많이 맞습니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두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는 통과를 시켜야 한다라는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정말 통과를 해야겠죠. 마지막 변수가 있습니다. 소급 입법. 그러니까 법은 만들되 소급 입법 적용될지. 이미 부동산 투기로 돈 벌었는데 그거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는 게 위헌입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처벌 강한 법이 나와도 LH 직원들의 기존에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투기한 거는 이미 과거에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LH 직원들이 지금 투기를 일삼은 곳 같은 경우 대부분 농지였는데요. 이 현행 농지법이 투기 목적에 의해서도 처벌은 됩니다. 그러나 수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기존에 있던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수백만 원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웃어요, 걸려도. LH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같은 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을 했고 결국 환수를 못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소급 적용해야죠. 투기이익 환수하려면 그럼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처벌 강화 입법 말고 뭔가 다른 묘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법무부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뾰족한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래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자. 독립적인 특별조사기구 같은 거 만들면 거기서 조사하고 공소시효도 없이 다 공무원들 전수조사해서 이익 환수부터 하자. 이런 법안이 있는데 네. 왜 안 하냐. 예. 왜 안 이런 하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별법 자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계속해서 여론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이 방법으로 가서 공직자 부동산들에 대해서 옛날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하자고 말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아직 법안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고 소급 입법도 아직 될지도 결정도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 이 부분 취재해가지고 계속 떠들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LH 공무원들 어떻게 할 거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금은 좀 담담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그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고 이게 범죄가 되어야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수사도 일단 제대로 돼야 할 것이고 그래야 아마 순차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정보를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바로 받았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쳐다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KBS 김비치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현정 씨. 네, 퇴근길 도로 위에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분기점에서부터 2km 구간 정체입니다. 오산에서 동탄분기점까지도 이어서 밀리고 있고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부터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이어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위사에서 강일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11km 구간 정체입니다.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이어서 밀리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상황은 성남 방향으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3km 구간 정체고요. 서창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산막에서 광명까지와 남동에서 천천히 갑니다. 안전한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317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박지훈입니다. 네, 다정하게 인사하네요. 네, 박지훈입니다. 네, 재판 잘 치러봅시다. 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네, 지금 뭐 기록을 다 본인이 검토를 하고 발동을 한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돼서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냐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원래 했던 사람이 네. 나는 준 사실이 없다라고 번복을 했어요. 재판에서.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 그래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의혹이 나온 건 항소심에 가서 검찰에서 증인들을 불러내는데 네. 그 처음에 돈을 줬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구치소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 한 전 총리에게 돈 준 거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검찰에서 불러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은 뭐냐? 그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인데 그때 검찰이 시켜서 거짓말한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거짓말 시켰어요. 이렇게 네. 증언했죠. 근데 그 중에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억울한 사람을 위증을 해서 이 억울한 사람을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니까 모해 위증죄가 되는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진술한 게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던 부분이 지난 3일날 끝난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거짓말했다고 한 사람은 지난 3일날 끝났고요. 네. 22일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거 맞다. 나 얘기 들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또 검찰 측 입장에 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모해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켰다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죄를 만들었다고 의심되는 네. 그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는 거죠. 공범이니까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시사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검의 부장 검사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네. 부장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조난관 차장을 비롯해서 법무부 검찰 차장 비롯해서 다 나와서 대검 간부들이 다 나와서 다 나와야 됩니다. 뭐 감찰 부장이라든지 뭐 반부패 부장이라든지 다 나와야 되고 문제는 감찰 부장 또 감찰 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세 사람이 지금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결재 라인에 있었는데 감찰 3과장은 무혐의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하고 그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게 공소할 수 있다. 공소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재 라인을 뛰어넘고 가버렸던 거거든요. 네. 감찰 3과장이. 그래서 세 사람의 설명이나 의견을 다 듣고 대검의 부장 검사들이 판단을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 임은정 감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준이 된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예. 그리고 공소장을 써놓은 이유도 뭐냐면 수사권이 주어지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수사권을 다시 뺏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을 결재를 맡으려고 준비를 해놨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임검사의 주장이지만 그걸 올리기도 전에 결재 맡기도 전에 수사권을 다시 박탈해버렸다는 게 임검사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한쪽에서는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그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아예 무시하고 그걸 다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검 부장회의에서 나와서 나는 왜 이 사람을 이걸 재판에 넘겨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한쪽은 그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퉈질 겁니다. 그렇죠. 이제 참 이런 모습도 참 어색합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긴 한데 이제 부장들이 심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거니까 단순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질문도 있을 거고 한동수 감찰부장도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또 그리고 감찰 3과장 이 사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허정수입니다. 하여튼 네. 감찰 3과장도 얘기를 할 거고 임은정도 검사도 얘기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문답이 오갈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많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요 이게 그 검찰에서 이렇게까지 다퉈지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물론 검찰 내에서도 확신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기소를 하는 게 맞죠. 원칙이지만 사안의 성격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잖아요. 의혹이. 네. 그러면 법정에서 다퉈지는 게 그렇죠. 맞아요. 검찰 내에서 검사가 잘못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검사가 기소도 안 해버린다? 아니 검사들이 보통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서 다퉈보세요. 네. 그 얘기인데 왜 검찰 얘기는 주로 잘 이런 검찰의 업무를 기소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거고 오히려 검찰에서 정말 무혐의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올려가지고 그럼 무죄 받으면 되잖아요. 네. 늘 하는 얘기잖아요, 검사들이. 네. 무죄 받으면 된다고요. 네. 근데 그것을 귀엽고 그 많은 양의 기록을 하루 만에 검토를 해서 무혐의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뭐 또 하루 만에 본다고 하니까 박범계 장관도 하루 만에 본 것 같아요. 6,000페이지 봤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우리 밖에서 얘기하는 6,000페이지 정도 감아보니까 저희도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훑어보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우리 이게 소설책이나 뭐 교과서가 아닙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넘기다 보면 네. 기록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박범계 장관이 투트랙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 과정도 봤을 거고 또 이 결론을 내는 것도 문제가 있는지 두 개 다 아마 좀 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이라 이게 또 검찰에 큰 파장을 몰고 올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근데 박범계 장관요 지난번에 이제 사실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 줄 때도 그랬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싹 피해서 절묘하게 이렇게 뭔가 행사하시는 네. 그런 특이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왜냐하면 저도 이거 수사지휘권 행사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요. 네.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버리면 뭐가 있냐면 어쨌든 대검 검찰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검한테 공을 넘겼어요. 네. 그리고 대검 입장에서는 이 박 변호사 아까 잘 설명했다시피 양쪽에 그러니까 사건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그냥 기각은 못 시켜요. 그걸 못 지킵니다. 거기서 설명 다 들은 다음에 심의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박범계 장관이 정말 묘수를 냈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목금 정도가 남았다고 봅니다. 뭐 공유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금요일까지 이제 22일이 월요일이 공소시효니까 막날도 가능은 하지만 한 금요일 정도 아니면 정말 늦을 때는 마지막 날. 아니 저 공소장은 작성이 돼 있으니까 결정만 되면 넘기는 건 넘기겠죠. 뭐. 자, 어찌 되는지 지켜보자고요. 이주윤님께서 그 사람들 수용자 진술을 곧대로 신뢰할 수 있나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좀 따져봤으면 한다는 게 법무부 장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들이 결정하면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법원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공판 준비기일이 이제 열렸습니다. 2차 공판 준비기일. 네. 와, 근데 뭐 본격적으로 아마 열린 걸로 보입니다. 네. 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법리 다툼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 시세 조정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이게 금융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도 주장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에서 하는 방법은 이게 법 위반 자체가 아니다. 네. 뭐 세계적 기준에 맞다. 아예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만약 이게 이제 한풀 꺾여서 법 위반은 맞다라고 이제 많이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계속 말했던 방법. 맞다면 몰랐다 방법도 쓸 겁니다. 몰랐다는 방법과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예 제가 안 된다, 법 위반 안 했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양지열 변호사님. 예, 그 주장이 근거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뭐냐면 설명을 드리는 저희도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금감원에서도 금감원 증선위에서도 담당 직원들만 이걸 설명해낼 수 있고 옆 사람들도 어렵대요. 그런데 이걸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맡기는 거 종교인이 왔어요. 네. 제가 상법 박사거든요. 뭐 이런 말 자랑이 아닌데 이걸 그랬어요? 공부를 한 사람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네. 뭐 웃지 마십시오. 알았어요. 박사니까요. 법학 박사인데. 박사님. 상법 박사인데 아니, 이걸 제가 전공을 하는데 잘 몰라요. 회계 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일단 삼성과 관련된 회계면 장부 내용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실 숫자 울렁증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몇 장 넘기다 보면 머릿속에서 꼬여요. 머리 아파. 공이 몇 개 없어집니다. 공이 몇 개 없어져. 근데 그거를 장부를 조작했다라는 것을 밝혀낸다고 하는 게, 게다가 삼성 측의 주장은 뭐냐면 이걸 임의로 조작한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기준이랑 우리 삼성이 만들어낸 이 회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측에게 국제 기준에 더 맞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죠. 아니 근데 국제 기준에 맞는데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거죠. 그것과 뭐든 어쨌든 조사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막으려고 한 거다. 그것과 실제로 잘못한 건 다르다. 논리는 이래요. 처음부터 검찰은 범죄라고 해놓고 구성을 한 거다. 그렇게 보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른 어떤 그 업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그 평가 자체를 다 달리해야 된다라고 원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까지도 논란이 꽤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재밌는 것이 언론의 태도인데요. 이 수사를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열심히 수사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했는 겁니다. 열심히 수사했는데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의 손을 들고 있어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서열이 순서가 있어요. 서열이 제일 위에는 삼성이 있는 거, 언론 입장에서는 네. 그 밑에 윤석열 총장님, 그 다음에 야당, 여당. 제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예. 우리 박사님 예. 생각이었습니다. 보수 언론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치열했죠. 공판 준비기일이었어요. 네. 근데 준비기일인데도 삼성에서 나왔던 거 못지않게 사실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 1심에서 나온 판결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검찰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려고 예상을 못했던 걸로 보여요. 예. 그 달라진 부분이 딱 변호인만 10명이 공판 준비기일에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저도 약간 놀랐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 재판 뭐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입시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너무 많이 갈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게 재판에서 다퉈지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심지어는. 예. 그러니까 유죄를 했던 판사의 그 어떤 심증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인원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 결국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 가야 돼요. 초기부터 그랬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 뭐 지금 조금 변동이 있지만 수사권 조정 등등으로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애매한 거가 있으면 이게 법의 잣대보다는 도덕의 잣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진영 논리가 지금 작용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사건은 딱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쪽 뭐 한 절반 정도는 아주 진짜 나쁜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절반 정도는 어떻게 저걸 저렇게 처벌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일단은 상당히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증거 채택 부분이거든요.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입시 비리 관련해서 전체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그게 동양대 PC에서 다 토대로 나왔던 증거들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증거 자체가 위법한 증거이면 그걸 토대로 한 증거들은 사실상 좀 증거 능력 인정받기 어려운데 위법한 증거지만 그렇게 썼죠. 본인도 위법하다고 알면서 판사님이 그렇게 쓰면서 채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전 범죄를 유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2심에서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위법한 증거인데 그게 2심에서는 어떻게 조금 적용이 될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삼성재판에서는 위법한 증거라고 해서 무죄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인 이상훈 의장은 무죄를 바로 받았죠. 예. 자, 구미 3세 여아 사건이요. 수사의 한계점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된 한 상황인데 전혀 더 이상 진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3세 여아가 사망을 했는데 그 3세 여아는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엄마라고 알고 그 사람의 DNA를 검사해 보니까 그 엄마가 친모가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친모 DNA가 일치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된 사건인데 그렇다면
외할머니가 그 당시에 아이를 낳고 엄마도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바뀌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한 아이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한 아이가 과연 살아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다면 좀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바꿔치겠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언론 보도는 있습니다. 너를 띄고 있는데 왜 수사의 속도가 낮지 않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접하시면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네. 그게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이제 사망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애초에는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그 할머니, 그러니까 친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약취죄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죄. 그 유괴범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죠. 예. 그게 뭐냐면 자기 큰딸의 원래 큰딸이 낳았던 애는 유괴해서 어딘가에 두고 자기 애를 큰딸의 A처럼 감췄다는 건데 그 사망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석 씨,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친모를 알리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인 건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강력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약치 그냥 아이를 유괴한 것 같아 보인다는 정도니까 더 추가적으로 뭐 신원, 그러니까 공개 수사 왜 안 했냐고 또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약취죄로 공개 수사를 못 해요. 공개 수사를 못 하는데 지금 언론이 아이의 얼굴도 막 공개해버렸죠. 외할머니의 얼굴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MBC 제가 그때 저도 출연하는 방송이라서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화탐사대는 프로에서 이미 이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친모니 외할머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아이 얼굴을 공개를 직접 해버린 겁니다. 네.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가장 아마 제작진이 걱정했던 부분이나 이런 게 아이를 알려가지고 친부를 확인해야 된다. 특히 지금 사진 공개된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DNA가 지금 외할머니하고 일치되는데 지금 사진이 공개된 그 아이는 지금 사실은 그 백골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똑같은 사람인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백골 사체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상존해 있어요. 이 사건은 여기서 또 더 미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그 사진의 아이가 그렇죠.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아닐 거예요.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사체가 훼손된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거는 DNA는 외할머니와 같은 DNA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워요. 혹시나 살아있다면 얼굴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작진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가능성이 낮아 예, 보이고요. 뭐 사실은 이거는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네. 아이 얼굴을 굳이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렇죠. 그런 정도에서 꼭 찬성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희한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전개를 시키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이거 거기서 검찰은 또 왜 나와요? 그렇게 언론에서 써요. 이게 검찰이 수사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다. 부동산 투기도 검찰 수사권 무력해놓고 투기 세력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너무하죠. 이런 사건들은 원래 경찰에서 했던 거예요. 이전에도 달라진 거 하나도 경찰이 없어요. 더 잘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은 아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연결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권정환님께서 외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이 사건 지금 들으신 분도 있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40대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재판입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상금 반환. 내가 상은 반환하되 상금은 못 줘 이렇게 했는데 소송에 갔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2004년대 황우석 전 교수가 이제 무려 대통령상. 대한민국 최고 과학 기술인상을 받았던 겁니다. 네. 뭐 이유는 다들 아시죠? 그때 네. 줄기세포 복제 국제 학술 지지에 뭐 세계적으로 최초다. 그래서 우리 줄기세포 난리였죠. 다시 대한민국에 뭐 세 번째 살릴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바이오 기술 노벨상 타다고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였던 게 밝히면서 상을 취소를 했는데 문제는 상금이 3억 원이 있었던 거예요. 받았었어요 그때. 받았는데 황우석 교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 다른 데다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기부했으니까 나는 돈이 없다. 근데 법적으로는 상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반환하라고 해서 결국에는 다른 돈 많잖아요. 돈에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황우석 교수를 상대로 소송 3억 원 그렇죠. 반환하라. 그러니까 상장은 내가 줄게, 상금은 못 줘, 이렇게 하고 황우석 박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이거 소송 자체는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근데 보이는데요. 이기면 이거 이자가 어마어마해져요. 네. 그래요? 2004년에 받은 거잖아요. 황우석 박사 진짜 부자입니다. 이게 포상금이 아니고 더 많습니다. 포상금이 그 상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상이 무효가 되면 포상금도 반납하는 게 맞죠. 저는 황우석 박사 하면 이게 네. 생각나는데, 그 연구하고 가서 세미나하고 그 바쁜 틈에도 꼭 기자들 데려다가 고기 구워주고, 기자들 그 술집에 이렇게 데려다가 꼭 술 먹이고 그랬어요. 대단하네요. 그것도 그거 있잖아. 자신이 그 만들어낸 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무튼 상금은 줘도 상은 반납해도 상금을 돌려주지 않는. 어쨌든 이자로 따지면 몇십억, 저는 그래요? 그래, 그거 알려줘야 되겠네요. 연 5%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복리로 들어가니까 복리라면 2004년이니까 굉장히 10억대가 될 것 같은데요. 재판 여기서 마칠까요? 재판 5분 전 양지열, 박지훈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R 티타늄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